네, 이제 그 공부 방법은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결석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그 대부분의 학교 가신 분들을 보면은 이제 보면 다 확인이 됩니다. 뭐 의도하지 않아도 수업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계속 개근하시면서 출석하시는 그런 분들이 당연히 합격률이 월등하게 높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일정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기본 지문, 쉬운 지문 형태로 마지막 수업 시간 마지막 부분에 한 10분 정도 그 내용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복습을 하시면서 최소한 그 지문들, 그것들을 자기 걸로 만드시는 거, 이 과정을 따라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가령 무슨 말이냐.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1시간 동안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시험과 관련됐던 것들은 아까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만들어가지고 법 또는 법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무슨 규칙을 만들었다. 이건 이름이 규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만든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시험에 1차 시험에 합격하려면 과락을 면하거나 평균 60점 이상이 아니고 면과락이고 평균 20점. 그래서 우리 조문에 and라고 나와 있는지 or 또는 나와 있는지 이건 항상 의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매매의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이라는 거. 재산권.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방법은요, 다른 과목보다 특히 민법은 특히 이해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아까 이제 했던 걸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다음 중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이라는 것은 물권의 한 종류입니다.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다.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상권이라는 물권도 사고 팔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문이 이렇게 X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암기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이걸 달달달 외우는 겁니다.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있지.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있지. 이게 암기하는 거고, 이해를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나중에 조문을 보겠지만 우리 민법 563조에는 매매의 의의라고 제목을 붙이고,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이렇게 적어져 있다라는 거. 그거를 확인을 하고, 재산권에는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지. 그러니까 지상권도 물권이니까 매매 대상이 될 수 있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는 거. 그러면 이거를, 물론 이 지문은 어려운 지문이 아니니까 이제 나중에 공부하셨을 때는, 그러면 만약에 암기만 달달달 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나올 조문하고 나올 판례들은 전부 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되게 쉬울 것 같지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똑같은 문장으로는 문제를 못 냅니다. 다 바꿉니다. 문제를. 그래서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이제 될 수 없다가 틀린 지문이니까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달달달 외워놨습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이 지상권이라는 단어가 딱 바뀌어가지고 채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물어본다는, 바꿔서. 그러면 이것만 그냥 외웠던 사람은 단어가 달라져 있으니까 안 배운 것 같고, 그러나 아까 여기에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재산권은 채권도 재산권이니까 채권도 사고 팔 수 있다.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짧은 건 외워져도요, 긴 내용들 있죠. 이건 안 외워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말을 좀 바꿔버리면 똑같은 걸 물으면서 표현만 바뀌어 있는데 이게 외우려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다른 말로 들리는, 다른 말로. 표현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민법은. 그리고 이제 역시 암기가 없는 또 이해라는 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시험은 여러분 객관식 시험입니다. 객관식 시험. 객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성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정확하게 알려면 당연히 암기가 밑바탕에 대줘야 됩니다. 암기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민법만 놓고 보면 40문제를 시험을 보는데 이 40문제를 50분에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답안 마킹하고 하는 시간까지 다 계산을 해보면 이제 순수하게 계산해보면 한 문제당 1분 15초인데 뭐 마킹하고 이런 것까지 해보면 결국에는 거의요 한 문제를 1분꼴로 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1분꼴로. 그러려면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이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요 지문이 1번에가 나와 있습니다.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틀린 걸 찾으라고 그랬는데. X. 이거 정답이죠. 그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밑에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나는 앞에 딱 아는 거 나오면 이걸로 하고 밑에를 안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시험하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밑으로 눈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정확하게 아는 게 높으면 높을수록 밑으로 눈이 안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이거 X, 정답은 1번 딱 하고 넘어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2번을 읽어봅니다. 쫙 갑니다. 2번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쭉 갔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기가 아는 지문입니다. 근데 이미 정답은 1번으로 나왔는데 이거 내가 맞춰내가지고 기분 좋아하고 있다.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제 기법상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고르고 가라. 해가지고 요 밑으로 가게 되면 악어가 입을 쫙 벌리고 있습니다. 악어가. 무슨 말이냐? 전혀 안 본 질문이 딱 나와 있다는 겁니다. 전혀 안 본 질문이. 그래서 4번, 5번에가 악어를 입을 쫙 벌리고 있다. 여기 안 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여기를 쭉 갔더니 전혀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물음표. 다시 읽어봅니다. 맞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걸 말을 교묘하게 바꿔놔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상한데? 왔다 갔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요. 자신있게 X를 쳐놨던 걸 딱 지우고 세모로 이제 바꿉니다. 세모로. 그나마 마지막에 그래 내가 처음 쓴 게 답이야 라고 하고 1번으로 하고 빠져나갔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세모로 바뀌고 점점 이거 맞는 것 같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이런 문제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가령 지우고 5번으로 해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틀리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심심치 않게.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40문제가 나오는데 지문은 1번부터 5번까지 있기 때문에 객관식을 내는 사람들은 이 정답 개수를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그러면 하나당 정답이 평균 몇 개씩 있다는 겁니까? 8개씩 된다는 겁니다. 8개씩.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것은 7개, 어떤 것은 9개, 이런 식으로 되지만 대충 이 개수들이 있습니다. 개수들이. 그 다음 또 난이도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난이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이 정답인 문제들. 그러면 24개가 됩니다. 24개. 이 중에서 한 30%에서 40%. 그러면 한 6, 7개의 지문은 난이도가 낮은 겁니다. 낮은 거. 쉬운 거.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시간 단축에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객관시험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정확성.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습니까? 암기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이해가 잘 돼 있어도요,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자기가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그 문제를 막 해석하고 있다 나름대로, 그러면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갑니다. 믿습니다. 정확하게 알렸다. 그러면 이제 암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 이해입니다. 이해. 물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단순 암기 부분들 있죠. 정말 단순 암기 부분들. 그냥 숫자로 10년이냐 5년이냐 이런 단순 암기 부분들은 이제 암기해주고, 또 단순 암기 부분들은 휘발성도 강합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거기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우고 또 잊어버리고 하다가 마지막 가가지고 막판에 그런 부분들을 딱 정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이해하고 암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까먹어야죠. 왜? 양이 너무 많으니까. 민법만 공부한 게 아니라. 그리고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과목들을 5개의 과목, 더 정확하게 6개를 공부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까먹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험들 하십니다. 제가 이제 뭐 1, 2월 달에 강의를 하고 가령 3, 4월 달에 어떤 이야기를 한다. 근데요, 처음 듣는 것 같다. 근데 책은 보면 막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귀신이 써는 건 아니죠. 본인이 썼는데도. 근데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럽죠. 왜? 양도 많고 다른 과목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반복 학습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게 세 바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적었으니까 다시 한 번만. 민법 시험이 세 바퀴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 그에 대한 해석인 학설과 판례 중에서 학설은 일치가 되는 학설만 나오니까 극히 일부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우리 대법원에서 이렇다 저렇다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미 다 결론을 내놨습니다. 중요한 판례들, 그 판례를 공부를 하시는 거고, 중요한 것들은 기출문제가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항상 문제와 병행해서 이론을 학습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이론들이 정리가 되고 자기가 틀려봄으로써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제 기출문제들이 나오는 시점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병행학습을 해주시면 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짧은 분량이지만 OX 한다고 그랬죠. OX. 그것과 병행학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병행학습. 그럴 때 암기 공부라는 것을 거기 OX를 풀어보고 이거 있다 없다만 외우고 있는 게 암기입니다. 암기. 그런데 이해하는 공부라는 것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재를 다뤘으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눈으로 확인해보고 읽어보면서 하는 것. 이게 병행학습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공부도 세 바퀴. 특히 민법은 이해가 밑바탕이 돼야 된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해 줄 건 암기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 과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 까먹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니까 반복학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이 세 바퀴를 이루고 있는 여기에 모든 걸 이제 포괄하는 단어는 결과적으로는요, 자기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 들을 때하고 그 다음에 책을 볼 때하고 또 강의 들을 때하고 문제를 풀 때하고 완전 다르다는 느낌을 이제 앞으로 조금씩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려면 자기 공부라는 것은 자기가 읽어보고 자기가 생각해보고 그게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자기 학습 시간. 그런데 일단은 민법을
처음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어렵기 때문에, 단어들 같은 게 어렵기 때문에 책하고 같이 공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책을 공부를 하고 OX로 체크를 할 거니까 그 OX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서 책을 읽어보고 그게 시험에 나온 부분이니까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 정도 시간 할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익숙해져야 되니까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익숙해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요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수업을 지금 끝낸다는 건 아니고요. 오리엔테이션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그 다음에 약간 민법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여러분 11월에 시작하시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신 겁니다. 동차로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과정을 쭉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10월 마지막 부분에 10월 말에 시험을 본다면 10월 말 우리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9월입니다. 9월. 그러면 9월부터 10월 과정 역으로 한번 가보겠다는 겁니다. 역으로. 그러면 마지막 2주 정도가 이제 최종 그 쪽집게 특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쪽집게 강의. 그래가지고 압축된 자료로서 같이 공부하는 것. 여기 한 2주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4주 정도는 뭘 할 거냐면 통용 모의고사 과정을 4회 정도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제가 이제 신기를 발휘해가지고, 제 별명이 찍신이니까, 신기를 발휘를 해가지고, 엄선을 해서 문제를 우리 시험처럼 40문제씩 수업 시간에 4교시면 1교시 오셔가지고,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채점하고 30분 동안 그 문제 살펴보고, 이 과정을 4회에 걸쳐서 합니다. 4회. 그 다음 이 앞에 7, 8월 이때가 어떤 과정이냐 예상 문제. 그러면 역으로 따지면은요 7, 8월에 갔을 때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문제풀이 강의를. 그 전에는 지금 하는 것처럼 11월, 12월 입문, 1월, 2월 기초 또는 기본, 3월, 4월 심화 이론, 5월, 6월 요약 이론, 이렇게 해서 이론의 과정이 6월까지 가게 됩니다. 2달씩 해가지고 2달씩.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은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를 만나는 것은 7월. 그 전까지는 이론 과정.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쭉 따라오시고 준비를 한다는 게 어떤 것만 하실 수 있으면 되냐면 실제로 통용 모의고사 과정에 가게 되면 이제 결석을 하시는 분들도 나옵니다. 왜? 와서 문제를 풀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하면 됩니다. 참여해서 점수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보는 거. 그런데 이때 통용 모의고사 과정을 따라가려면 이때 예상 문제집. 이때도 결석하지 말고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기 7, 8월에 가면서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요? 그 수연표도 빠지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7, 8월 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드릴 거냐면 진도표는 미리 이제 공지가 될 거니까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풀고 오십시오.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 문제를 저랑 같이 푸는 겁니다. 근데 미리 풀고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풀고 오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풀려고 책을 잡았다. 그런데 예상 문제집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풀다 보면 어려워집니다. 멘붕에 빠집니다. 그래서 또 이때 결석하시는 분들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생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 이거는 요 통용 모의고사 때 결석 안 해야 됩니다. 이때 결석 안 하려면 예상 문제집 과정, 이때도 결석 안 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전열이 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러려면 이때에도 꾸준하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으려면 요 이론 과정 때 다시 한번 또 나오네요. 문제를 접해야 된다. 기출문제하고 병행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게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정은 이렇게 되니까 각각의 일정을 꾸준히 같이 따라오면 된다.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은요,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저희 민법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시험에 이제 제일 앞쪽이 민법 총칙인데, 민법 총칙을 줄여서 저희가 민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민총은 전체가 시험 범위가 아니고 법률 행위라는 부분이 시험 범위고, 여기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교재를 가지고 이 첫 부분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그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공부를 할 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어떤 계약이 무효다. 어떤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단어들을 바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특히 이 부분, 무효다, 이런 부분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법률행위 파트에 가면 공부를 우리가 수업을 쭉 진행을 할 때 뒤쪽에 가가지고요, 초반이 아니라 뒤쪽에 가가지고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그래서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법률행위 파트의 뒷부분인데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도 무효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표현 그리고 요 의미 알아두시는 거, 그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효다, 이 말은 효력이 없다는 거죠. 효력이 없다. 자, 그러면 일단 무효다. 이제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갑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요, 갑 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1억 원에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갑과 을은 전부 다 서울에 살고 있고, 이 건물은 가령 제주도에 있다. 제주도에 있는 건물도 사고팔 수 있죠. 그런데요,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건물은 이미 3월 1일자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상태였다. 우리 여러분 혹시 동영상 뉴스 같은 거 보시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일본 대지진 났을 때 그 쓰나미 오면 그냥 건물도 그냥 싹 쓸어 다 없어져 버리죠. 예를 들어서 이제 주로 학자들이 어떤 예를 또 드냐면, 낙뢰 벼락을 맞아가지고 건물이 그냥 화재로 멸실돼 버린 거. 근데 사실 요즘 건물이 벼락 맞아가지고 화재로 소실되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앞으로 여기 천재지변이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벼락 맞았다, 낙뢰로 소실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래도 그때 일본 대지진 때 건물들 없어져 버리는 거,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매매 계약은 4월 1일 날 체결했는데 이미 이 건물은 3월 1일자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상태였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유효일까 무효일까, 이런 게 빠져지는 겁니다. 빠져진다. 그럴 때 건물에, 아까 매매 계약은요, 그 내용이 뭐냐면 건물에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게 실현 가능해야 되겠죠. 넘겨줄 수 있어야 되겠죠. 계약이 유효하려면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건물 자체가 없으니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더 줄여서 불능 이렇게 합니다. 불능. 실현이 불가능하다. 줄여서 불능. 그런데 계약은 4월 1일 날 체결했는데 이미 3월 1일 날 멸실이 되어 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 다 이제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 계약은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 원시적으로 매매계약 체결할 때부터 이미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무효. 효력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좀 뭐 제가 엄청 많이 반복을 할 겁니다. 엄청 많이 반복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말씀 안 드렸네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중요도는 아주 높은데 이게 바로 뭐 1, 2월 달에 이해가 되기는 좀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저는 그때 어떤 표현을 쓸 거냐면 묻지마 암기하십시오. 시간이 흘러가면 제가 설명드리고 다 이해가 되는 거니까 일단 묻지마 암기. 그러면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묻지도 마시고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묻지마 암기 하면 그거는 의도적으로 그냥 외우신다. 물론 외웠으니까 이해가 바탕이 안 됐으니까 까먹어지겠죠. 근데 다시 반복하고 나중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묻지마 암기 딱 하고 하면 이거는 그만큼 중요하니까 무조건 외우라고 하는구나. 그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바로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면 무효의 일반적 효과. 이 표현이 어려우면 도대체 무효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 그러면 무효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지금 4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미 지금 3월 1일 날 이 건물은 멸실됐습니다. 어른 애한테 1억 원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무효의 의미는 이행, 아직 돈을 안 줬다면 돈을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필요 없다. 다시 이번에는요, 지금 4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갑이 을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저기 계약금 1,000만 원 거시죠. 그래서 우리 그럽시다 라고 해가지고 계약금 1,000만 원이 지급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금의 1,000만 원은 1억 원 줘야 되는 것 중에 지금 일부를 준 거죠.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행을 해버린 거죠. 물론 일부 이행이지만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돌려받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돌려받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지금 을한테 1,000만 원 다 합해서 1억 원 매매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효니까 없죠. 없는데 받았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부당하게 이 친구의 재산으로 이득을 취하고 얘한테는 손해를 주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 부당이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험 범위가 민법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요 부당이득이라는 파트가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질문들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들이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올해 시험에도 많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결국 정리합니다. 모여의 일반적 효과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행을 하였다. 이렇게. 이 말은 의뢰 입장에서 보면 부당한 이득이니까 반환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갑의 입장에서 보면 부당한 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묻지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좋고 이해가 조금 안 되면 그냥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뭐요? 이해하기 전이면 뭐다? 이해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해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을 했다. 그거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반환되어야 한다. 요거는 이제 무효와 취소가 다시 한번 무효와 취소는 우리가 지금 좀 뒤에 배운다. 뒤에. 근데 바로 다음 시간에 공부하면 바로 그냥 무효, 취소 이 말들이 나오니까. 자, 그럼 방금은 이제 무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나머지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번에는요.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건물의 시가는 우리 항상 1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갑이요 이거를 1억 5천을 달라고 합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때 을이 야 이거 1억이 적당한 것 같은데 너무 센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갑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건물인데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곧 주변에 야, 너 이거 몰랐어? 곧 주변에 지금 전철역 들어와. 나 그래서 이거 더 가지고 있고 싶은데 현찰이 지금 필요해서 너한테 파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1억 5천만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철역은 전혀 들어설 예정이 없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냐면 사기다라고 사기. 사기라는 느낌 오시나요? 전혀 전철역이 들어설 예정도 없는데 전철역이 들어설 것이라고 그릇된 생각을 지금 가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보다 높게 매매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근데 전철역은 들어선다 안 들어선다? 안 들어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2주 후에 공부를 하겠지만 이 매매계약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무효일까? 이거는 법에 적어요, 법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무효일까, 어떨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법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니까. 다만 우리가 교재는 없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 민법 110조에가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사기당해서 매매계약 체결했을 때는, 법에 취소할 수 있다고 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효냐? 취소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이거는 취소 사유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무효 사유 이게 아니라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 그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기출문제에 이미 출제가 됐을 때 출제 교수들은 똑같은 말을 사용을 못 한다고 그랬죠.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이미 중요한 것들은 다 나왔고 출제 교수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건 어떻게든지 말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31회 시험 때는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요 단어라도 이렇게 바꿔줘야 한다는 거. 취소 사유를 취소 원인이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말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출제 교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무효다라는 걸 공부를 했는데, 무효다라는 것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겠죠, 여러분? 다르겠죠? 예.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와 뭘 구별해야 되냐면, 실제로 취소가 되었다하고 구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갑이 사기를 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을이라는 사람한테는 사기 당한 사람 확인되셨나요? 취소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취소권이라는 권리를 줍니다, 여러분. 취소권이라는 권리를. 그러면 민법에서 대부분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이거는 권리자의 선택에 다 맡겨져 있습니다.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이것도 묻지마 암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 취소할 수 있다는 일단은 이 매매는 유효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을이란 애가 나 이거 사기당했네? 라고 해서 이 취소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이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효가 되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은 유효. 이 친구가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 결국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됐으니까 아까 무효의 일반적 효과, 이 계약에 따라서 아직 이행된 바가 없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만약 계약금 등이 지급이 됐다라든지 대금을 먼저 지급을 했다라든지 해가지고 이행이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냐면, 취소할 수 있다와 무효는요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무효는 그냥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겁니다. 애초부터. 애초부터. 그런데 취소할 수 있다는 건 일단은 효력이 있는 겁니다. 예. 뭐 가령 이건 판례사항 같은 건 아니지만, 자 1억 5천에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사기당했습니다. 전체 인력 안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좋은 호재가 나중에 발생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취소 안 해야죠.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와 무효다라는 건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무효라는 건 아예 처음부터, 즉 저기 4월 1일부터 애초부터 아예 효력이 없는 거고, 이거는 일단은 효력이 있었다가 을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요. 한 가지 영어만. 자, 그러면 이제 4월 1일 날 이 매매계약 체결했다가 우리 사기당했다는 거 알아가지고요. 이 실제로 취소를 언제 했냐면 6월 1일 날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했다. 그러면 이제 저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는데 우리 법에는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즉 취소한 6월 1일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니까 언제라는 겁니까? 4월 1일부터 무효가 된다라는 거. 이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여러 번 하게 됩니다. 두 문자로도 외우고 해가지고. 그래서 때 알아둘 용어 하나. 이처럼 6월 1일 날 취소를 했는데 시간을 거꾸로 가가지고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진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소급한다. 소급표가 있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소급표가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매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급표가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구별을 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이미 두 문자 등을 사용해가지고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자체를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고 이거는 소급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소급표가 없는 겁니다.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고 소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6월 1일부터 취소한 6월 1일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즉 4월 1일부터 무효가 되는 것. 시간을 거꾸로 가는 것. 거꾸로 가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소급한다.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또는 취소는 소급표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이 용어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소급표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건 매년 시험에 나온다. 그런데 그 자체는 부담 느낄 필요 없다. 두 문자들을 사용해가지고 이미 소급표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 반복하면서 같이 외우게 되면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그냥 소급한다라는 의미, 소급한다는 의미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남았는데 거짓말하는 셈이 됐네. 자, 이제 우리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갑은요 을한테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뭘 약속했냐면 재산권을 넘겨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물건을 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약속을 한 겁니다. 자기가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채무를 부담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매수인은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는 뭘 약속했냐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의무, 채무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너가 약속한 것을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겠죠. 우리 반대편에는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소유권 이전 채권. 자, 다시 한번 이 사람이 매수인, 이 사람이 매도인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되는 거고 반대편에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매수인이 약속한 것을 지켜라. 그러면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 여기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앞으로 이제 수없이 이 매매계약의 그림을 그릴 텐데 아무리 제가 글을 빨리 써도요 이걸 전부 다 쓰게 되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 앞자만 딱 딸 겁니다. 그 다음 채무라는 것은 마이너스로 표시할 겁니다.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앞자만 따고 채권이라는 건 플러스로 표시할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게 되겠느냐? 답은 을한테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그 반대로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되셨죠? 권리는 플러스로 여기 다 앞자만 따가지고 채무는 마이너스로 채무는 마이너스로 부담하는 건 마이너스 우리 뭐 소극재산 그 다음에 권리는 플러스로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아예 어떻게도 정리하면 갑하고라고 1억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권리만 의무만 적기도 합니다. 채무만. 이 사람들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만 적어도 여러분은 그 반대편에 을은 이 권리가 있고 갑은 을한테 대금을 요거를 생략하기도 한다. 또 어떨 때는 요 그림 그려놓고 그냥 권리만 매도인은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소유권 이전 채권을 가지고 있고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만 그냥 적어져 있어도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적었던 거 이 내용 근데 이것도 여러분 억지로 외우려고 할 필요 없는 거죠. 아까 그 매매계약의 의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속한 거 지켜라 할 수 있는 권리, 약속한 거 지켜야 할 의무 이것도 표현되어 있고 다만 얘들을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이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했던 것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약속이니까 그 약속 알아두시면 되겠고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무효와 취소 하늘하고 땅 차이다. 하늘하고 땅 차이다. 무효라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와 취소된 법률행위는 구별해야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하다.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 그런데 취소하면 무효가 되는데 주의할 것은 취소한 6월 1일부터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떤 표현을 쓴다고요? 소급하여. 처음부터 계약 체결 시 그 비슷한 말들이 막 계속 나옵니다. 처음부터 계약 체결 시부터 딱 4월 1일부터 이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4월 1일부터 무효가 된다. 이제 무효가 됐으니까 그 효과는 똑같다.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했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행받은 사람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듣기로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무효, 취소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오늘은 요거를 꼭 이렇게 먼저 상기를 해 두시는 거, 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